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디지털 시대의 일과 공간이 이제 달라지면서 결국에 이런 대전환이 오는 어떤 생존 전략으로서 미래사회 시나리오의 공동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솔루션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 제시하신 그 솔루션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먼저 그 전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여전히 이제 그 사람이 사무실에서 진짜 일을 하고 아니 사무실이 아니고 어쨌든 컴퓨터를 가지고서 어느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다른 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근무를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근무 방식이면 재택근무 안 하는 게 사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은 지식 노동이면서 그 명확한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런 노동이 사실은 재택근무가 맞지 그렇지 않고 바깥에 있는데 여전히 다른 데서 눈에 안 보이는데 여전히 감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는 사실 재택근무에 사실 많지도 않고요.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뭐 진짜 제대로 일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거죠. 결과 중심의 업무 문화하고 과정 중심의 업무 문화의 차이인 거죠. 그동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과정 중심의 업무 문화가 있은 거죠. 옆에서 책상에 붙어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눈에 안 띄면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는 결과물을 갖고 오면 되는 거지.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든 대해서는 사실 굳이 그 사람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난 사무실이 편해, 어떤 사람은 카페가 편해, 어떤 사람은 집이 편해,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이제는 다 너는 어디서 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찾아가는 문화를 주는 것이 저는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그리고 앞으로는 기업 문화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실제 재택근무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누구는 진짜 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이거 뭐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이가 눈에 안 띄었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드러났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많은 부분에서는 사내 정치라는 것들이 있죠. 상사한테 잘 가서 보여서 저 뭐뭐뭐 일을 하고 있고 뭐뭐 이렇게 어필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 같았지만 실제 이제는 어필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묵묵히 일해서 결과물을 잘 내는 사람들이 눈에 안 띄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를 HR 그 인사과들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직원들을 관리했던 분들이라든지 기업에서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이제 재택근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에서부터 그런 방식으로 내진 성과 중심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여기 이제 위원님이 어떤 거를 이제 주로 지적을 하셨냐면 어떤 협력적인 공유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어야지만 되고 또 결국에 이런 일자리 문제라든지 디지털 시대에서 공동체랑 도시가 새롭게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도 다시 또 똑같은 말씀 또 드리면 공동체와 도시를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그 좀 시나리오를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가지고 간단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구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몇 가지 사회상을 제가 정리했었는데 인공지능이 강력해지고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면 몇 개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지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뭐 기본소득이 됐다 어떤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회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가 될 수 있겠고 반대편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뭐 다른 사회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바람직하게 추구해야 될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았냐. 플랫폼이 독점하고 인공지능이 독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세상, 고만고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세상과,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사회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사회의 인재가 다양화된다는 걸 전제를 하면 전제를 하고서 또 바라보는 사회가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똑같이 A라는 물건만 다 주구장창 사람들이 추구한다면 그거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A라는 물건만 만들어주면 다 되는 사회냐? 아니고 사람들이 A, B, C, D 이런 것도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 그것들을 다 하나의 대량 생산 방식으로 못 하거든요. 각자 다른 방식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다른 방식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사람들한테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이 다른 오지에 가는 것들은 바로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 것들은 옛날엔 시장이 아니지만 이제는 저 오지까지 해서 갖다 찍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사회는 직업이 그렇게 늘어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지만 되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나 미래에서 실패할 수 있다. 대다수가 평범한로 사람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다 자기의 개성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 개성과 호기심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또 소비해 주는 거죠. 봐주고 또 사주고 뭘 해주고 지식을 또 소비해주고,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 사회에서 훨씬 더 사회가 다양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예, 위원님께서는 이 디지털 시대의 미래의 핵심적인 단어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다양성 딱 두 가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나리오를 4개를 쓰셨습니다. 이제 책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92페이지 이후에 굉장히 약한 인공지능이고 또 다양성도 약한 사회, 이런 사회들은 사실은 가난한 사회라고 볼 수 있죠. 빈곤 대중 사회입니다. 이제 부자들이 더 득세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약인공지능, 다양성도 약한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아주 이 약인공지능 소유자들의 지배 아래에서 대중들이 신음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시나리오 설명을 하시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약한 인공지능과 다양성은 강한 사회, 이렇게 이제 해서 두 번째 근면 사회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에는 인공지능의 지배력은 약하고 다양성은 강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어떤 특징점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지금 시대하고 거의 유사하다. 현재의 유럽 복지 국가들이 이런 시대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제 한국 사회의 이제 미래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시를 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는 강한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지금 기술 사업화 점수는 엄청나게 높은 특허 보유력은 엄청난 우리가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특허가 모두 다 사업화는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R&D 1위의 국가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저자님께서 강한 인공지능과 다양성은 굉장히 약한 사회, 결국에 현재처럼 양당 체제에서 결국에 결정을 해야 한다든지 이거 아니면 저거라든지,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미 너무 선도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회 불안이 증가하고 극심한 양극화로 사회 분열이 계속 지속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분열된 통제적인 어떤 사회에 놓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가장 바람직한 마지막 시나리오로 전문가 대중사회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시면서 인공지능도 국가 경쟁력으로 발전하고 또 다양성도 강화되어 있는 사회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금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자리와 미래 사회로의 전환 로드맵에 있어서 우리 저자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다양성을 양쪽 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멋진 문장을 써놓으셨어요. 결국 한국 사회의 디지털 시대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의지 그리고 그 노력에 미래가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님? 네. 예. 아니, 뭐 저는 그- 이 책을 저는 이 책을 10번 읽었기 때문에 네, 빠짐없이 그러니까 거의 저보다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 중간에 뭐 이렇게 산만하게 설명한 거를 다 잘 정리해 아닌데 주셔서 저는 몇 페이지 있는지 다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아까 공간 얘기를 하나 예, 했었는데 제가 예, 답변을 예.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공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산업사회에서는 모여서 공장제 대량 생산 시대에는 대도시가 유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도시를 모였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재택근무라는 표현의 뜻이 어딘지 어디서나 일하고 개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고 독립적인 개인이 더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왁자지껄 복잡한 도시 속에서 모여서 살아야 될 이유는 점점 좀 적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 전에 도시의 구심력이 작용하여서 대도시를 몰렸다면 이제는 이 원심력이 디지털이라는 기술이 오히려 이제 원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개성 있는 도시라든지 그런 측면의 좀 도시들과 이들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다. 왜냐면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중 하나의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는 것이 워베케이션이라고 해서 워크한 베케이션이라고 해서 나는 산으로 출근해서 바다로 퇴근한다 뭐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무슨 강원도 평창이라든지 이런 데에 리조트에 가서 일하다가 그 일 끝나면 저녁 때 저 동해로 1시간이면 넘어가는 생활이 가능한 세계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 한 달간 살면서 일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비싼 대도시에서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그런 다른 문화들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도시에 대한 우리가 너무 목매는 식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데 그 해결책이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사회라든지 디지털 문화, 업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은 컴팩트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형화되는 것보다 맞춤형 생산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도 기술이 제시하는 미래 사회의 공간은 좀 우리가 기존에 지금 살고 있는 공간과 다를 수 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저자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시대의 공간의 어떤 혁명적인 부분은 젠트리피케이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낙후되는 오히려 도심 이런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반드시 다 도심에 모두 모여서 살고 주변에 이제 위성 도시에 가고 베드타운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도시를 즐기러 온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시대가 디지털이 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계시고요. 역 젠트리피케이션 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